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를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간에는 젊은 시각의 대표이신 송규호 대표가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도 유튜브에 출연하셨는데 30살의 송규호 대표의 젊은 시각이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세가 20대와 30대 요 딱 중간에서 네. 현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송 대표의 평소 생각, 젊은 시각을 들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인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영상 댓글을 제가 한번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이게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이게 또 부담감도 많이 높아졌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눈치만 보고 뭐 할 말 안 할 말 이렇게 가려가면서 하는 것보다 정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생각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각 플러스 젊은이의 직격 이래야 됩니다. 젊은이의 직격 시간이다. 직격. 네, 눈치 그렇습니다. 코치 볼 거 없다. 예. 오늘은 대체로 다음 몇 가지 단락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피습 사건 이후에 그와 관련된 재판이 네. 줄줄이 연기되거나 담당 재판장이 사표내는 예. 이런 이제 사태가 생기고 있고, 둘째로는 그 범인의 신상을 공표하는 걸 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압력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민주당 당적을 가진 게 틀림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것이 공당으로서 그 옳은 태도냐 네.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거하고, 네. 그 다음에 현재 여야 간에 이제 제3당 쪽으로 향하는 그런 큰 움직임은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의 움직임인데 이게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영향을 줄 것인가. 예. 대체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우선 예. 첫째로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이후에 1년의 재판 연기 또는 재판장 사퇴에 대해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참 요즘 이 정치권의 문제가 첫 번째로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법의 정치화 문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울어진 사법부, 특히 김명수 사법부 체제의 6년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재판 결과들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법부에서 본인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이런 뭐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 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가 났던 거를 대법원에서 그 권순일 대법관의 주도로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봐주기 판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 가능한 방법이 바로 최대한 이 재판을 지연시켜가지고 분명히 이건 유죄가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을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해주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현재 민주당 당대표가 피습된 이후로 대략 2, 3주간의 휴식 기간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재판도 모두 다 지금 공전이 되고 다 이제 쉬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이 지금 1월 달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 가량이 이제 늦춰진 거예요. 선거가 4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월 달 이제 절반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한 달이 지나가면 2월 달부터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판사들도 지금 전원이 교체가 되는 상황. 그럼 결국에 이재명의 이 선거법 재판 1심 결과는 총선 전에 날 수 없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선거법 재판은요, 당연히 이 선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촉박하게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 결과 6개월 이내의 결과를 내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판사들이 대놓고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1심 벌써 1년 4개월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강규영 부장판사가 그 사건을 처음 맡아서 1년 4개월을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다음 달 정규 인사를 앞두고선 자진 사퇴를 했는데 저는 이 점을 보면서 이거는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다. 이건 사실상의 이재명 봐주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든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강규영 판사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6개월 안에 예. 6개월 안에 재판처럼 끝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부정선거, 불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에 빨리 정리를 해가고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지금 1년 4개월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늦춰 놔놓고 이제 다시 도망가듯이 또 사표를 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려니와 대장동 본안 사건 김만배 관련된 그 재판을 맡은 재판장도 무슨 얘기를 재판 준비기일에 했는가 하니까 이 사건은 증인만 해도 100명이니까 네. 이걸 다 신문하려고 그러면 1, 2년이 걸린다 예. 그래요. 그때 그게 한 몇 달 전인데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미친 소리라고 그랬어. 네. 검찰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찰 측 증인을 이렇게 탄핵하기 위한 검찰 측 증인은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하는데 네. 같은 증언을 할 증인들을 검찰은 하나 내는데 이게 대응하는 게 10명을 내놓는다. 예를 들자. 그러면 이게 재판장이 10명까지 필요 없다. 그 중에 하나를 줄이겠다든지 그 변호인 측에 하나로 줄이라. 그 선택권 너희들한테 주겠다 그러고 만일 재판장이 그런 거 안 하면 검사가 재판부에 항의를 해야 돼. 네. 근데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모른다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3, 4년도 부족하죠. 이재명이가 두려운 존재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조대희 대법원장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래 갖고는 이 재판부 사법부 전체 불신. 네. 그러니까 지금 교도소에 하루에 47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약 3만 5천 명인데 네. 그중에 이제 실형받은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재판 대기 중에 수사 중인 사람도 있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중에 강도살인범이나 이 흉악범 빼고 나머지 전부 불구속 재판을 해야 돼. 예. 다 풀어줘야지. 네. 이게 참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결국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장동 재판의 경우에는 이건 뭐 다음번 대선 때까지도 갈 수 있는 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총선 전까지 위증교사 그리고 선거법 재판의 결과가 나냐 이 여부가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위증교사도 당연히 이제 재판이 늦춰진 것이고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만약에요 이 선거법 재판에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430억의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가장 심각한 재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강규영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선거법 재판 이건 분명히 유죄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 이 백현동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압력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4단계의 용도 상향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이재명이 직접 신문한 그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이 말하길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입장을 바꿨었죠. 혹여나 내가 만약에 이거를 뭐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회 증언 감정법상에 따르면 국정감사 내에서는 뭐 거짓말을 해도 날 처벌할 수 없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사법부를 농단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본인의 죄를 심지어 자백을 하고 이런 법꾸라지의 방법을 찾고 있구나라고 한 만큼 이번 선거법 재판은요. 그 강규영 부장판사가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을 빼주려고 하더라도 빼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 판사가 한 조치가 뭐였느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그냥 사표를 내버려요. 그러면은 다른 판사가 이제 또 선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판사는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이재명 1심 결과를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지난 1년 4개월 동안 쌓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더 읽어보면 그럼 당연히 수개월이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배석 판사 또한 같이
같이 이제 인사 교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은 그냥 오늘부로 다시 새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사법부에서는 만약에요 다른 공무원이 또는 경찰이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한 다음에 아무것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사표를 내면은 그 사람은 직무유기로서 처벌받아 마땅한 이러한 중징계를 받을 텐데 희한하게 이 사법부는요 본인들이 법을 집행하고 이런 법에 이제 법을 가장 많이 지켜야 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런 법 규정도 없이 모든 책임을 뒤로 넘기고 다른 사람한테 참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김규형 부장판사 경우 예를 들었는데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재직 시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김 대법원장이 보류하고 민주당이 탄핵에 회부가 탄핵 결의를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국민의힘당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사표를 보류하고 이게 탄핵감, 탄핵 또는 징계감. 그럼요. 그냥 사표 수리할 일이 아닌데 네. 어떻게 천지신명이게 기대해봐요. 결국 잡히도록. 지금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걸 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주차장에서 피습당한 사건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논란의 핵심은 부산대학병원으로 처음 갔었는데 거기가 외상치료센터로 전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의사 수나 환자 수도 가장 많은 곳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서울대로 이송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으로부터 5시간 지나서 서울대에 와서 치료하게 됐다. 예. 그럼 이게 경미한 건데 네. 그 중하다든지 경미하든지 간에 최초 외상성 치료 급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에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습격한 범인에 대해서 민주당 당적 가진 게 다 알려졌는데 민주당이 이걸 자꾸 뭔가 덮으려고 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예. 우선 첫 번째로 이 헬기 특혜 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좀 모순되는 거예요. 특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얘기처럼 지금 말이 계속 빙빙 도는 게 서울대병원에 왜 꼭 헬기를 타고 가야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 위급해서 갔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빨리 수술 안 받으면은 이거 치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위급했으면 부산대병원에서 입원을 해야지 왜 부산대병원에 왜 가지 않았느냐 거기 입원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부산대병원은 진짜 급한 사람들이 가는 거고 덜 급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갔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첫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급한데 왜 서울대병원으로 갔냐 이 얘기가 지금 뭐 일주일 내내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기가 막힌 발언이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의 발언인데요. 부산에는 가장 이렇게 수술 후유증 없이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없다. 서울로 가야지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는 서울대 병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부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산대 권역외상센터가 중심을 잡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상 수나 치료 규모나 그 의사 수나 특히 국가에서 이 재정 지원까지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막대한 이런 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이런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오히려 서울대의 경우에는 그런 외상센터가 최근에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의 경우에는 부산대 병원으로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식을 해서 입원을 했는데 국회에서 가장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우선 구급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긴급 주사만 맞고 결국에 입원을 한 곳은 뭐 단식 전문 병원이다. 운동권 전문 병원이라고 알려진 녹색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했었죠. 제가 녹색병원을 한번 직접 찾아보니까 무슨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함부로 이게 오가기가 어려운 뭐 이런 철통 경비의 이런 병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서울대 병원 또한 부산대 병원과 달리
혹시나 이 민주당의 입장을 조금 더 유리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병원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지방의료, 지역의료, 그리고 공공의대 이런 식으로 의료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자라고 주장했던 그 이재명 대표가 막상 본인이 다치거나 본인이 아플 경우에는 이런 지방의 병원은 믿지 못한다. 무조건 서울에 있는, 그것도 서울의 가장 좋은 병원이라 알려진 서울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에서 서울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전국의 외상성 치료센터가 있는 곳의 의사들은 물론, 그리고 아까 뉴스를 들으니까 각 시도별 이사회에서 이게 치료권을 무시하고 의사들을 등급을 나누고 예, 이렇게 차등 차별화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항의 집회까지 지금 아마 그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나도 의사 가족, 내 자식 중에 예. 네. 그러니까 하나가 그 부부가 다 의사인데 예. 그 지방에 지금 있어, 지방에.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라고 하는 게 전국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럼요. 전국 평준화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통도 발달된 데다가 그 전문의 생산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네. 어느 곳에 가도 의사는 신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나라 왔다고. 의료보험 체계도 선진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의사 가족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측근들의 하는 행태는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습격범, 이른바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이제 가격한 네. 그 습격범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수사 진행과 이 행태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고 보고요. 제2의 드루킹 사건? 예. 그 당시 이제 추미애 의원이 자꾸 어떠한 댓글, 이런 조작된 댓글들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다면서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을 주장을 했었고, 그걸 이제 김어준이 받아서 드루킹 특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 편이었던 김경수 의원이 잡혀 들어갔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왜 배신을 했다고요? 원래는 문재인 지지자였는데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주기로 해놓고선 주지 않았다 하여 이런 분노에 의해서 이제는 그러한 공격의 방향을 문재인, 그 본인의 진영으로 하다가 결국엔 이 드루킹 특검으로 인해서 김경수가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이런 자책골, 이런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이재명의 습격범에 대해서도 마치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경찰을 향해 빨리 이 범인의 당적을 밝혀달라, 빨리 수사를 더 신속하게 해달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조용한 상황이고, 그런데요, 그 사건이 벌어진 당일 수많은 보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 이번에 습격을 한 그 피의자는 과거 이제 10년 전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보수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좌파로 민주당 지지자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친척은 여전히 보수 정당을 이제 지지를 해서 그 친척과 이번에 피의자가 정치적으로 다툼도 있었다, 이러한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게 단독범이냐 공범이냐의 문제도 있는 건데, 그 피의자가 전날에 그 이제 가덕도 현장으로 미리 자리를 옮기는데요. 그 봉화마을에서 이 가덕도 현장으로 차량을 탑승해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이 3명이 있는데 그 3명 모두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들이었고, 그 차에 얻어 타서 범행 현장으로 전날 밤에 왔다는 것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번에 습격을 한 그 습격범은 민주당 지지자이며 민주당원이었고, 그리고 작년부터 이재명의 이런 일정을 따라다닌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날 밤에 이런 현장에 함께 도착한 3명의 일행은 모두 다 이재명 지지자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오히려 민주당이 자꾸 이 습격범의 당적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청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이 제2의 드루킹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병원으로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송된 직후에 대변인 권모 대변인이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수술 상황이나 이 용태에 대해서는 병원 측은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집주한 의사가 딱 수술 끝나는 순간에 기자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왜 감추느냐 이렇게 되니까 24시간도 더 지나서 36시간 만에 주치의가 나타나서 예, 맞습니다. 설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까지 협박을 하고 있고, 네. 이 사람들이. 그 경찰도 협박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관계되는 일은 또는 그 측근들의 행태는 이게 투명하거나 공정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예. 그 드루킹 사건도 그 자책골인데 그걸 네. 사람들은 똥볼 찬다 그래. 전문 용어죠. 똥볼. 그게 전문 용어예요. 똥볼. 그게 그러니까 실수로 자기 편 그걸 찬 거는 자책골을 하지만은 네.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가리지도 않고 그렇네요. 똥인지 오줌. 아, 자책골과 또 다른 뜻이 있군요. 하여간 저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이라는 사람 대통령 당선시킨 1등 공신이니까. 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참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 리퍼트 주한 그 대사가 또 이 습격을 당했는데 이런 종북 이런 그 어떤 주사파의 활동을 하던 분으로부터 이제 피습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피습을 당한 사례가 있었고, 심지어는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 시절에 어떠한 유튜버로부터 머리에 망치를 맞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유튜버라는 사람이 좌파 유튜버였지만 이재명은 싫어하는 이런 이제 좌파 유튜버부터 머리에 이제 망치를 맞는 이런 습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그 정치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습격의 역사를 봤을 때도 이번에 저는 뭐 이런 뭐 갈라치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우파 진영 내에서는 저희는 이제 법적인 규율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통해서 뒤바꿔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이 좌파 진영에서는 애초에 이 선거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저 이게 언제든 우리 국민들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면은 이 정권을 끌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인드에서, 특히 거기에 이제 폭력성까지 더해지면 이렇게 벌어지는 그 습격의 역사 중에 이번 사건도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으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든 이슈들이 묻혔고, 반면 그 언론의 주목도는 다 이재명에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번 사건 단순히 이런 뭐 자작극을 넘어서 일종의 똥볼 사건으로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제 조금 다른 주제인데 지금 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3당 움직임이 있고, 거기에는 기왕에 뭐 당 만들겠다고 한 사람들, 금태섭 향자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3당 형성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 이것이 총선의 그 전체 구도에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존재가 될 것인가. 네. 요건 이제 예측이니까 네. 그 송 대표의 시각으로서 현재 예측을 한번 듣고 싶어요. 예. 참 그 우선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이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여기 이제 이낙연 대표도 함께 이제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개의 정당이 아니라 이제 이낙연 신당까지도 여기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저는 애초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탈당을 한 그 순간부터 저는 이제 급감을 했다. 무슨 말이냐면, 금태섭 의원이 과거 이제 본인의 이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을 청문회에서 때릴 때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의 관심은 금태섭 의원한테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태섭 의원이요. 그렇게 아주 핫스타로 달리다가 막상 공천을 받지 못하고 공천에서 떨어지고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금태섭 의원이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관심도가 없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소속의 민주당 의원이 조국을 비판하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았던 것이지 애초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하면 그냥 수많은 비판자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 또한 저는 같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는데요. 전직 국민의힘 대표이자 국민의힘 당원 이준석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 그러면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애초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다른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을 이제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는 그 목소리의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태섭, 양양자, 이준석 이 세 명이 뭉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뭉칠 수가 없는 이런 조합이다 생각이 되는 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도대체 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각자마다 본인이 대표, 내가 주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갖고 있을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정책의 노선이 같느냐? 이것 또한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준석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반페미니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티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대로 양양재 의원과 금태섭 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여성 친화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정책마다 충돌이 되는 건데 이게 정당이 기본적으로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과 방향이 같아야 이게 하나의 이 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지만 그저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뛰쳐나온 사람들만 해서 모이자라고 해서 이게 과연 뭉칠 수 있겠느냐? 저는 뭉치지 못한다고 보고 그럼 결국에는 이 새 정당이 어떠한 역할로 이어질 것이냐? 제 생각에는 아마 공천 탈락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 공천 탈락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이러한 이준석 신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남아 있다가는 내가 경선에서 떨어지겠구나, 공천을 받지 못하겠구나 싶으면서도 나는 이번에 꼭 선거에 나가야 돼 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러한 정당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정당에 들어간 다음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본인의 이 지역에 대한 공천권을 좀 보장받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그 제3당이 우리 헌정사에 내가 경험 현장을 지켜보고 몸담았고 또 간접적으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게 오합지졸이 돼버리면 예. 교섭단체까지도 구성이 어려워요. 성공한 게 딱 한 번 있는데 그건 안철수 신당이었다고. 거기 아마 한 40석 가까이까지 전라도도 석권해버렸는데 이게 되려면 이낙연 대표가 전라도 출신으로 그걸 장악해야 되는데 현재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성공 가능성은 나도 함부로 예측을 못 하겠는데 별로 낮다고 이렇게 봐요. 지금 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이 전국적으로는 4%고요. 호남에서는 6% 정도더라고요. 반면에 그 안철수 의원, 안철수 당이 호남을 석권할 때만 하더라도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 정당의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이게 비교가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끝으로 국민의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 지금 순항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배가 가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태풍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공천 과정도 있고 당내 이제 이합 집산의 이게 가능성도 조금 엿보이고 이랬는데 이게 순항하기 위해서 어떤 좌표를 찍어가 가는 게 더욱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목적지에. 목적지라는 게 4월 10일에 과반수획되기니까 그 이제 젊은 시각의 입장에서 이 순항의 좌표와 관련돼서 할 말씀 있으면 한번 들어봅시다.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여태까지 제가 좀 비판점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구태여 이제 조금 좀 걱정되는 또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그 황교안 대표 때의 이러한 그 상황을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좀 어떻게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물론 이게 잘 하셨지만 막판에 그 이제 공관위원장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을 두고서 이런 마찰이 생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시 이제 비례 정당 미래 한국당에서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충돌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참 이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제 새로 임명된 이제 공관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례 이제 대표를 이제 또 선출하기 위한 이런 공천 이제 관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저는 21대 총선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태까지 보여준 이 겉으로의 외부의 행보는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순항을 걸어왔지만 정말 이 내부의 문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겪어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21대, 20대 이런 이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당대표가 겪는 문제를 조금 학습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특히 그때 가장 문제는 저는 불소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특히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황교안 대표 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다시 당대표가 싸우질 않았어. 종로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등을 떠밀어 갖고 나왔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 했어. 뭐 수도권에도 여기저기에 그다음 경기도도 뭐 수원이나 이런 데 해가 대표가 어디 나가면 편안하게 될 것인가. 근데 그게 비밀리에 하려면 끝까지 비밀이 지켜야 되는데 그게 노출이 됐거든. 이거 네. 알아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이 선거라는 게 얼마나 민감하다고 하는 걸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네. 깨달았고 있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만 그때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 나올 때도 이낙연 대표도 내가 보기에 상당히 신중하고 네. 다른 의미로 보면 겁이 많은 사람이야. 예, 맞습니다. 기자 때부터 내가 근데 겁이 많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게 몸조심하는데 내가 이 종로에 나가서 될까? 그 종로설이 있는데 이낙연이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망설이고 이 국민의당에서 누가 나오는가? 이럴 때 무슨 뉴스가 나오는가 하니까 그 나와야 할 사람은 황교안인데 딴 데를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네.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낙연 측에서는 이거 나를 피하는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언을 했지. 네. 그리고 뒤늦게 시작부터 졌었군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점의 실패를 해버렸어요. 예. 이게 그때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니까 당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야지 왜 지역구에 나가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무슨 소리냐. 이 경우는 당 대표가 제1번지에 이낙연 총리가 나오겠다 하니까 그 먼저 선점을 해가 그러면 그걸로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늦게 나가 보니까 뭐 선거운동 기간에 그냥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어디 동성동 내거리에서 그냥 비를 맞고 뭐 아이고 당대표란 자가 종로의 이후배가 저런 꼴을 보이고 말이야. 비를 왜 맞아? 비는 피해야지. 그래갖고 비를 피하고 그냥 어디 들어앉아 딴 데 돌아다니기도 당연히 당선될 텐데 그게 무슨 꼴이야 그게. 그 비를 맞으면서 지나가는 차 손 흔들고 에이 참 좀 여러분들 얘기지만 바보짓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는 그 위험이 전혀 없지. 네. 지역구도 포기다. 그다음 비례대표도 안 한다. 그 위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현재의 공정과 투명성 그대로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객관적 기준 어차피 미국식으로 지금 당원과 주민투표 오픈 네.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후보를 못 정할 테니까 객관적 기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엄정하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20, 30대가 많이 진출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당에? 저는 오히려 좀 기성세대 중에서도 정치 아예 안 했던 사람 중에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죠. 예, 들었는데 정치는 진짜 애초에 생각도 없고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 가지신 분이 나오면 저는 그분이 젊은 시각이라고 보고요. 반대로 20대인데 뭐 이 20살부터 해서 각종 정당 활동만 해오고 어떻게 보면 나이면 어리지만 이건 무슨 웬만한 무슨 정치인 뺨치는 그런 청년이라면은 저는 굳이 또 그런 분을 또 공천에 내세우는 게 결코 혁신은 저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저한테 자아 비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어린 나이에 정치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제 과연 어떠한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고 되물으면은 저는 지금 전문성이 없다라고 지금 자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오후 2시 청년이라고 해서 여의도에 이제 2시만 되면은 청년들이 공천 받으려고 여의도에 다 퍼져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런 여의도 청년들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성 가진 청년들이 딱 영입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감동 있는 영입 인재고 혁신인 거지. 오히려 나이만 젊고 20대면 공천 받고 60대, 70대면은 공천에서 떨어지고 감점 받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6대 국회 때에 20대가 탄생한 걸 끝으로 네. 지금까지 20대 국회의원이 이게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6대 국회의 전휴상 의원이라고 무주지난 장소에서 된 이가 거기 한 두 군데다가 그다음에 은퇴를 했는데 그리고 김영삼 의원이 3대 국회 때 만 25세를 살짝 넘었을 때고 예. 그다음에 2대 국회 때는 부산 영도 출신의 최원봉 의원이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예. 누구더라? 가수 최백호의 아버지야. 네. 그런데 28살 때 돼가 2대 국회에는 전쟁 나던 해 5월 달에 선거가 있었거든. 네. 그 이듬해 그 다음 달에 전쟁이 나니까 피난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갔었어. 네. 그 최백호 가수가 유복자야. 네. 그 아버지. 요런 정도 기록밖에 없어. 네. 그 나는 22대 이후에는 말이지 20대 또는 3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에서도 국회의원 여러 명 나오기를 나는 바라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 22대지요. 네. 그 23대가 이제 4년 이가 되면 이 송기호 대표 같은 사람도 쑥쑥 국회 들어와야지. 예. 예.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이렇게. 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하나만 그리고 이제 아까 좋은 예. 말 했는데 네. 젊다고 다 신선한 거 예, 아니지. 그 점을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젊은 싶습니다. 늙은이들이 수두룩하다. 지금 여의도에 그런 웅수나 부리고 하는. 네. 그다음에 늙어도 신선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젊은 늙은이도 있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만일 공천을 뭐 이번 비례대표도 이제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요걸 세대별로 중점을 전문의에다가 2대 그래도 60대, 70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웃을지 모르겠는데 경우에도 80대도 한둘 끼워 넣어줘야지. 저는 그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나한테 그런 전화 거는 사람이 많다고. 이게 나이 들면 좀 고르장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젊은 시각으로 여러 가지 엄숙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까지 이렇게 들려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 너무나 아쉬운 게요. 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혹여나 그 의원님의 채널에 피해가 갈까봐 조금은 정지해서 좀 말씀을 한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속 시원한 얘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